자,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이고 신뢰감은 무슨 신뢰감입니까? 오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어제 그 청와대 앞에 멋있는 곳 있잖아요. 상춘제라는 뜰에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하루 앞두고 대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이 대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TV에 비친 상춘제 대담의 모습은 활발한 기자회견과 달리 세트장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쇼인가 세트장 속의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그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은 대통령께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대통령께는 답이 없었다. 특히 청와대 인사청사에 대해서 앵커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 오히려 야당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역량과 리더십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국민께 겸손하게 다가가는 진정성이 돋보였으며 자,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청와대 상춘제에서 86분, 1시간 26분 동안 대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분 당연히 다 어제 대담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86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담,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줄 평을 먼저 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하 국장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예,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두 봤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 즉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능과 부패였거든요. 예, 예.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진보에서는 과연 유능하냐?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기존의 전체적인 큰 어떤 전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예. 사실 2년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대북 정책 이거 보면은 모두가 자기가 약속한 거를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이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됐다. 이렇게 무능이 얘기할 수- 다시 한번 예. 입증이 됐다? 그런데 그거를 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수정 보완을 하고 예. 그를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과 서로 타협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네. 2년에 있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오히려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좀 아쉬움이 기자회견이다. 남는다? 상당히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요? 숙제대로 하면은 예. 날카로운 창과 철벽 방어였다. 날카로운 창과 철벽 방어였다. 그러니까 기자분도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굉장히 깊숙이 질문을 잘 했고요. 예. 대통령도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하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철벽 방어를 넘어서 철갑 방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논리와 자료가 아주 충분하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대담이 저렇게 아주 창조적인 방식으로 소통의 방식이었듯이 소통의 결과로 대통령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철벽 방어를 넘어서 철갑으로 두른 듯한 모습이어서 이게 과연 바뀌지 않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대담이었다라는 평가신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 86분간 진행된 대담, 전반적인 좀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땠죠? 사실 이게 80분짜리 생중계 방송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말이 길어져서 한 6분 정도를 넘겨서 끝난 겁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비교적 진술하게 자신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늘어놓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지적에는 또 단호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좀 거침없이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사회를 맡은 KBS의 송현정 기자가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답변을 이게 약간 당황한 듯한 정말 뭐 촛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좀 기싸움, 뭐 신경전 이런 거죠. 저도 사실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저 대목에서는 저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긴장하셨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어쨌든 야당의 주장을 빌린 것이긴 합니다만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얼굴색 안 변하고 송현정 기자 이야기하면서 정말 송 기자가 대단한 이 내공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도 저는 괜찮게 점수를 준 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당황한 것이었지 흥분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상당히 흥분했을 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내 평온을 찾고 답을 했어서 저는 대통령도 과거에 2012년에 나왔던 후보 시절의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내공이 세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대통령의 주인,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인 대통령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앞에서는 비서실장이고 안보실장이고 민정수석 아무리 조국 수석을 이뻐해도요 저런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귀를 뚫어주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민심을 들리게 하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못하는 게 사실 청와대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런 기회라도 그러면 송현정 아나운서 입을 빌려서라도 한번 들어줘야 되고 대통령도 저기에 또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해서 저는 보기 좋았고 저 독재자란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몸소 직접 보고 있어서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국장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 1인 그대로 말하면 1인이 혼자 오로지 통치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조금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일부 집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런 것들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그것이 송현정 어떤 기자의 입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그게 야당의 입으로 나왔든지 간에 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큰 틀이 두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기 국내 정치고 하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어르고 달래고 휴유하고 하면서 같은 남한에 사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타협적으로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타협적으로 하고 위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협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86분 동안 대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이상의 인사가 15명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인사 참사다, 인사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거듭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벽 방어를 넘어서는 철갑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몸에 철갑을 두는 듯이 대통령의 논리나 이 사고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 채택 안 됐지만 지금 일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장관들. 예. 그러면 그 전에 청문 보고 채택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낙마하거나 사전에 처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인사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야 청문 보고 채택 안 했지만 내가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 사람 일을 잘한다. 예. 이게 사실은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정쟁의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 부분에 그 송현정 아나운서를 같이 서로 합의했던 게 제도를 좀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도덕성에 관한 건 비공개로 먼저 사전에 하고 예.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에 관한 걸 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뜻대로 여야가 좀 타협을 해서 좀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예. 세 번째는 대통령이 저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하. 제1야당의 대표 민주당 대표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인사청문회마다 가장 또 강하게 비토를 하고 또 정쟁화했었습니다. 예. 그랬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시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답답하니까 야당의 문제라고 하시기 전에 나도 겪어보니까 그러니 정말 여야가 타협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당을 끌어안는 게 아니었나. 예.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인사 문제가 어제 이제 나왔고, 자연스럽게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김민지 기자, 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도 좀 언급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럼 조국 수석을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설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조국 수석이 혹시 이제 정치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거취를 그런 묻는 여론도 것이라면, 많습니다. 예.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지금 이 공수처 설치법이나 이런 것들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졌는데 이게 최장 한 330일 걸리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제화 과정이 마칠 때까지 조국 수석을 데리고 있겠다는 얘기는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가까이 조국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으로 두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기자? 예, 사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아직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조국 수석이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검찰의 반발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좀 자기 주위에 그대로 좀 남아서 좀 해달라는 것으로 표현은 되지만 다만 그러나 조국 수석이 만약에 내가 나가서 이번 꼭 총선에 나가고 싶다. 예를 들면은 사실 정치에 뛰어들려면 60 이전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예. 조국 수석이 1965년생이가 지금 50대 중반일 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거든요. 다음 되면 이제 6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고집을 부려서 나가겠다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야당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빨리 판단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당장에 교체할 뜻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사실 저 대담 몇 시간 전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그에 대한 좀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맡은 송현정 기자가 가장 먼저 첫 질문으로 선택한 것이 북한 발사체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였습니다.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대담 직전까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비교적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을 있은 후에 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와 야당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두 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 지원이었고요.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미사일 협박에 굴복해 조금 바치듯 식량부터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 국면이 어렵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또다시 어제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그 해법으로 식량 지원 카드를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식량 지원이라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런 방법 없다가 미사일을 쏘니까 어서 서둘러서 식량을 줘야 되겠다는 그 지금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식량 지원의 명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식량 지원이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건 길을 잘못 들이거나 아니면 버릇을 잘못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식량 지원이라는 게 지금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5일 전에 똑같은 걸 싼 것을 북한이 어제 다시 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오늘 지금 공식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난 원산 근처에 쐈던 걸 또다시 평북 구성에 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일 전에는 우리 군이나 우리 청와대에서 이게 발사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5일 만에 또 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벼랑 끝 전술. 그건 뭐냐면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가 교착된 상태인데 자신의 페이스대로 미국을 끌고 가려면 미국을 벼랑 끝에 몰아야 합니다. 모르려면 자기가 하는 미사일 발사가 미국한테 충격을 줘서 당황스럽게 해야 되는데 5일 전에 한번 쐈는데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별거 아니야. 미사일 아니야. 발사체니까 괜찮고 식량 주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북한이 뭐지? 이게 충격을 줘야 되는데.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5일 만에 쏜 거예요. 쏜 거다. 나 미사일 맞거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식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한테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김정은이 봤을 때 이게 벼랑 끝으로 몰아서 미국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안 받고 있으니까 바로 쏜 거거든요. 이번에도 안 그랬다면 또 쐈을 겁니다. 아이고야. 또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국장. 근데 이제 그 식량을 준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면 도발을 안 할 것인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식량을 주거나 안 주거나 저는 도발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왜 식량을 줘야 되느냐? 사실 지금 타이밍이 안 좋다고 이제 김 박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타이밍은 지금이 줘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줘야 될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춘군기가 바로 이제 4월, 5월 말부터 집중되거든요. 이때부터. 4월에 가장 춘군기 되고 5월에는 만약에 없으면 이제 기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한 490만 톤의 식량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무려 식량 생산이 12%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그 전에보다 식량 사정이 아주 안 좋은 상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더 줄어들 거고 생산량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량을 줘야 될 시점은 맞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가 성격이냐 전혀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발을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북한을 보면은 북한의 병사들이 지금 현재 평균 키가 157cm거든요. 우리는 174cm예요. 차이가 많죠. 근데 해방 직후에 남북한의 병사들의 키가 남한에 있는 병사는 오히려 165cm, 북한은 167cm로 북한 병사가 오히려 2cm가 컸어요. 컸었네요. 북한은 오히려 10cm가 줄어든 거고 우리는 9cm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얼마나 기하선상에 머물고 있는가. 이건 인도적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식량은 그것과 별개로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과의 대담. 근데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민지 기자,
사회를 맡은 송현정 기자든가요.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질문을 하더군요. 네. 예.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뭐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뤄졌는데 또 신경전도 계속 좀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나타난 주도권 싸움의 현장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이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요즘은 없을 조금 것 낮습니다. 같고요.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저렇게 다소 공격적인 질문뿐만 아니고 이제 송현정 기자가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저 표정이 좀 듣는 표정이 인상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송현정 기자에 대한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과 저렇게 1대1로 대담하는데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끊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기자일지라도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서는 아니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인터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하종대 국장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29년 했지만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항상 상대방한테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해서 갑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적어도 인터뷰가 제가 무슨 청와대 무슨 직원도 아니고 당연히 저 KBS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 전체 대표로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 그 무슨 청와대 직원처럼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대변인처럼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거. 뚱한 표정이다. 그 표정은 원래 그 기자의 어떤 특징이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 이거 당연히 만약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온다 하면은 중간에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장 어떻게 보면 언론 중에서 가장 친한 게 팍스뉴스거든요. 네. 거기에 앵커 같이 얘기할 때 그냥 끊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논쟁을 벌입니다. 대통령하고. 예, 미국 앵커들, 아나운서들 엄청나게 더 많이 해요. 같이, 그거 가지고 같이 막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보니까, 여기는 중간에 끊고 좀 내가 질문한 거는, 예를 들면은, 송현정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대북 문제 끝나고 국내 정치 문제를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계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송현정 기자가 중간에 그게 아니고 국내 정치 관련해서 물은 거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끊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당연히 끊어야죠. 그걸 만약에 끊지 않는다면 그건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송현정 기자의 이른바 이런 거 좀 논란이 되면 그렇잖아요. 뭐 주변인들의 송현정 기자 주변인들의 뭐 신상털이나 뭐 지금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것도 사실은 송현정 기자는 할 일을 했고요. 하국장 말씀도 맞고, 그다음 내가 모두의 말씀을 좀 날카로운 창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집권 2년 차를 맞는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할 짓을 했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있어서 뭐 표정이 안 좋다. 이건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다음에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이제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 공식 반응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공격적이어서 상관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불쾌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송현정 기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바로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 집권 2년 차를 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건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당연한 것을 했고 또는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대통령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았다. 또 대통령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은 뭐 그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겠죠.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는 사실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민지 기자 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일단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좀 생겨버린 국면이 됐습니다. 어떤 후회는 지금 좀 없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결정이 될 텐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었어요.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한숨을 좀 푹 쉬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지만 네. 경제 기조를 바꿀 의지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경제에 큰 성공을 거뒀다. 자부심 가져야 한다. 자부심 이렇게 가져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 경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도 빛이 발했습니다.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소주값만 성장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추락시킨 소득주도 성장의 미련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유리해 보이는 통계만 인용해가며 고용 한파, 소득 파탄, 양극화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참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 하얀색 글자가 이제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요.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빈부격차가 지금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대통령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표를 보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수출 투자 부진이 회복 중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으나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5달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하 국장? 예, 이제 저 화면을 보면은 예. 가장 첫 번째 그 저소득 노동자 비중 역대 최고로 낮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임금 격차만 했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최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올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득 격차는 오히려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13배로 더 늘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4.67배로 오히려 줄었지만은 네. 소득 격차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고 아. 두 번째 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거 화면 같은 경우는 예.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히 고성장. 저거는 사실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거는 36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18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가 네. 36개에서 우리가 한 3만 작년에 2천 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나라들은 5만 달러도 있고 6만 달러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좋은 나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10위 안에 들고 있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10위 밖으로 11위, 12위 이렇게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무려 18위까지 떨어졌다. 그렇군요. 갑자기 예.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 중간인데 고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거 보면은 수출 투자 부진이 회복 중이다. 저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완전히 틀렸습니까? 예, 오늘 지금 지난달 허허. 4월의 수출도 여전히 5달 연속 지난해 12월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예.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저거를 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을 왜곡한 거다.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니 하국장 말씀이 사실이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느 것보다 정확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제 진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보다 정확해야 할 텐데 하 국장 말씀대로 저게 왜곡돼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까 그 송현정 기자가 날카롭게 일자 상황판부터 물어봤고 경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진단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그 질문에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다. 상황이 괜찮다. 그리고 소득적 성장에 아쉬움이 있지만 지켜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저런 취사 선택된 통계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참모들은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거나 대통령 공약이나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대로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하 국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지만 빠진 통계가 있고 또 해석이 잘못된 통계도 왜곡된 있고 것도 아니 왜곡된 통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투자 추진 회복률이라는 것도 이것도 아마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대통령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잘 모시고자 하는 참모들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 자료도 가족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야당 소리를 기울여야 되는데 야당 소리는 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좀 한쪽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보석이 허용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김민지 기자? 네,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신중하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들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한 분은 또 이제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 국장 대통령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은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사면을 할 수는 없지만 형이 확정되면은 사면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해석이 됐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2심까지 선고가 된 상태거든요. 징역 25년이고 벌금도 100억 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심 선고됐지만 징역 15년이고 벌금도 100억도 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여러 형사 피고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뇌물 1억 먹고 아니면 몇 천만 원 먹어서도 구속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면은 그러면은 형 확정되면 사면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고 그것이 액수 이런 것들과 그 범죄의 비중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면은 100억, 200억 많은 뇌물을 받아도 되고 횡령 배임죄인데 그걸 해도 과연 형만 확정되면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한 1년 살았으니까 바로 내보내줘야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그래픽 화면 좀 주시죠. 자, 적폐 수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적폐 수사 재판은 앞정부가 시작했던 일이다.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있는 수사, 정부가 통제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실이라면 대단히 반헌법적인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적폐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좀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이제 적폐청산 의지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예. 며칠 전에 그 원로들과의 대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대통령 발언이 선적폐청산 후협치 예. 그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도 저 송현정 기자가 그 질문을 했더니 그건 잘못 전달된 거다. 예. 언론이 제목을 잘못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적폐청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지금 다 호소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지금 논란이 됐던 선적폐청산 후협치에 대해서 어제 설명한 걸 듣고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뭘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게 오해라고 하니 좀 나중이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선적폐청산 후협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아니라고 부인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대통령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저렇게 논란이 됐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 원로와의 간담이 있는 그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직접 나옵니다.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을 한 다음에 그 공감대 위에서라면 협치가 가능하다. 이걸 누가 선후로 보지 누가 선후로 안 봅니까? 그럼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민정 대변인조차도 대통령 말씀을 오해할 정도로 들었던가 예. 아니면 대통령 뜻을 확인이 그게 아닌데 고민정 대변인이 잘못했던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럼 고민정 대변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딱 하나죠. 대통령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의 분위기가 선적폐청산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이래저래 대통령 어제 해명을 뒤늦게나마 하긴 했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이 선후의 문제는 여전히 청와대 기류가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